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가장 잔혹한 사건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오원춘이 아니냐. 근데 이제 오원춘이는 어떻게 보면 한번 가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고유정이가 이겨버렸습니다. 예, 고유정이가 남편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보내버렸잖아요. 그 고유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수사 현장에서 제가 느낀 가장 잔혹한 범인은 용인 모텔에서 여자친구 불러가지고 살해하고 카터칼 3개 가지고 16시간 동안 시신 처리해서 변기에 내려버린 신기섭이라는 19살 먹은 아이. 예, 그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그게 제 기억에는 아마 실제로도 가장 잔혹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섭이 사건은 뭐 이건 범인이 19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입장이라 보도도 적극적으로 하시지 못했고요. 보도 굉장히 통제 많이 받았어요. 그랬고 또 너무 그 수법 자체가 잔혹해서 16시간 작업했어요. 커터칼 3개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살점을 못 찾아서 저희가 변기에 내려보냈다고 해가지고 변기를 저희가 걸르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잔인한 사건. 아마 저는 신기섭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한국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 이제 이 여배우가 처음에 이게 보면 처음에는 멜로 영화처럼 가잖아요. 로맨틱 코미디 그 이제 오디션 할 때 막 감독이 약간 좀 코믹스럽게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서 이제 푸대자루가 한번 돌리고 고개 숙이고 있던 여배우가 딱 미소 짓는 순간 이런 거 이제 공포 영화 장르에서 점프 스퀘어라고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확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디에 비견되냐면 여러분 히치콕의 사이코 아시죠? 사이코에서 그 모텔에 그 여배우 자네디가 갔을 때 갑자기 그 영화가 이제 살인사건 공포영화로 확 바뀌잖아요. 그 범인이 이제 칼 휘두르면서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당시에 그 영화 외국에서 개봉했을 때 엄청났었고요.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장르가 완전히 이제 확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에 그 앞부분에 좀 감독이 미리 좀 배치를 한 거죠. 그 원작 소설에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 시바타라는 사람이 그 안에 푸대자를 같이 있는데 원작 소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제 음반사에서 일하던 그 친구가 시바타가 이제 여러 여성들을 그러니까 그런 뭐 음악 이런 걸 빌미로 이렇게 약간데 이렇게 건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계속 농락을 하다가 이제 이 여자한테 아사미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아사미가 저렇게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원작 소설에는 없는 설정이에요. 원작에서는 누군가가 다리를 졌다려는데 그 쇼크사로 죽어요. 원작에서는 1년 반 전에 이미 죽은 인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각색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이 감독의 이제 원래 이제 조 감독 시작할 때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일본의 거장 감독에서 조 감독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 아드님이 이 영화를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각색을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이 감독이 그런 말에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찍냐 그랬더니 조 감독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내 체질에 맞아가지고 많이 찍는 게 됐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자기는 선착순으로 봤는데요, 영화를. 제작자가 오면은 나는 그냥 그 편견 없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다 만드는 깐 영화들에서 했던 얘기야. 그 자기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어느 영화 그냥 다 찍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질문 중에 아동 학대를 받아서 아사미가 이렇게 됐는데 질문하신 분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저 아사미를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라는 어떤 카카오톡의 질문이 이제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이코패스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PCRL 검사를 해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20문항짜리를 전문가가 그 사람 그 피대상자로 데려다 놓고 2점씩 계산하면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하고요. 뭐 미국 같은 데는 한 28점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PCRL 검사에서
통과된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 여성이 이 주인공이 생존에 있다면 그리고 검거가 됐다면 데려다가 당연히 PCRL 검사를 했겠죠. 그런 제가 볼 때는 PCRL 검사라면 부합되는 값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이코패스는 가장 큰 특징이 공감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감대가 없고 약간 교활하고 전혀 뭐 이렇게 반성의 개념 뭐 이런 게 등등이 없다면 이 사람 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형태가 사이코패스가 또 전부 범죄자는 아니에요. 예, 범죄자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가도 사이코패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범죄로 발현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일반적으로 범죄자, 연살인범 이렇게 특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연살인범들 미국에 있는 연살인범들이나 우리나라 연살인범이라고 인식되는 유형 처리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여러분들 공통점 딱 하나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깊이 머리 안 써도 바로 딱 떠오르는 공통점 뭐 있습니까? 토막입니다. 토막 혹은 뭐 절단. 근데 이제 범죄학에서는 토막 낸다고 표현 안 하고 토막한다고 표현해요. 능동적으로 이 행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토막하는 행위가 연살인범죄의 그 가장 큰 그 특징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도 그 토막하는 사람의 범죄에 들어가니까 사이코패스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을 외형상으로는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토막살인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들 토막하면 그냥 연살인범의 특징으로 인식하시는데 이게 다 달라요.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가서 유형처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현장에 딱 나갔는데 현장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흩뿌려진 상태에서 토막이 됐다면 그거는 연살인범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왜?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가 흐른 거기 때문에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토막은 해놨는데 현장 그 감식을 정밀하게 해보니까 피를 별로 흘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후행위입니다. 죽여놓고 잘랐기 때문에 피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경우는 철저하게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토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연살인범의 어떤 그 특징점이라고 인식은 안 하죠. 그런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네. 좀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화창한 날에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저 여배우 얘기를 좀 더 하면 여배우가 이제 작년에 최신 버전의 인터뷰를 제가 구해다 읽어봤는데 자기는 이제 그 캐릭터 저희 아삼에 완전히 몰입이 됐다고 하는 거죠.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아까 좀 토막 얘기하실 때 그 아오야마 다리 절단할 때 그래서 뭐 무섭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끼리끼리끼리 정말 소름 돋죠. 원작 소설은 없어요. 끼리끼리끼리. 근데 이게 그 여배우 인터뷰 보니까 미ike 다카시 감독이 즉석에서 이거 의성어를 해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ike 다카시 감독이 뭐라 그럴까 감각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썰면서 끼리끼리끼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두 번째 출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센 영화 하다가 너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니까 다양한 역할을 이제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근데 영화사 관계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지금 개봉해서 흥행이 잘 되고 많이 또 좋은 평가 나오면 기회되면 방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전에 부천영화제 때 한번 오셨어요. 다른 영화로. 뭐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께서는 또 한 가지는 2를 찍고 싶다고 오디션 파트 2를 찍고 싶다고 미ike 다카시 감독과 작년 인터뷰 버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들 2 나오면 보시겠어요? 네. 근데 뭐 호러 영화 마니아들은 충분히 볼만하죠. 또 미ike 다카시 감독께서 또 이거를 또 능가할 만한 능가는 못하더라도 좀
필적할 만한 영화를 만든다면 또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잠시만요. 그 카톡으로 어떤 분께서 아이들이 일본어로 써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너무 냉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저 아들처럼 냉정하게 범인을 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아버지는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 있고 다리가 절단돼 있고 저쪽에서는 스프레이 뿌리고 마치 스프레이 뿌리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본. 저는 그거 냉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용선 왜 그랬냐면 저는 아버지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장면을 보는 순간 그 눈빛으로 이미 의사가 전달됐다고 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너 지금 위험하다는 거를 아버지가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아마 경계심은 아마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 뭐 일반 아버지나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렇게 친하지는 않죠. 이상하게 저도 아버지하고는 안 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공격받아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보내는 그 눈빛은 그걸 감지 못한다고 그러면 부자간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바로 형사다 보니까 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바로 보셨고요. 그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은 계속 그 아들이 냉정하다, 침착하다라는 아오야마가 계속 저 16살짜리 내 아들 왜 이렇게 저렇게 냉정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좀 들떠있는 상태잖아요. 24살짜리 여자를 42살, 극중 설정 42살인데 18살 연하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는 이제 재혼할 생각에 부풀어 있고 막 들떠 있고 친구 경고 듣지도 않고 있는데 그 원작 소설에서는 아들이 굉장히 좀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내 아들 냉정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계단식 그 부분은 원작 소설이랑 좀 다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취를 시켰잖아요. 아사미가 아오야마를. 그다음에 그 변압기 그 영화 소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요 계속. 그래서 그 변압기를 찾으러 이제 아사미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약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아오야마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 거기서 죽여줄게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절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고 또 하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로 이제 뭐 꺾여가지고 죽는 걸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아오야마가 이제 동남아 출장 갔을 때 30cm짜리 긴 칼을 사들고 그 양주를 맨날 술 먹잖아요. 여기서 소설에서 그 양주를 마시는데 양주병은 진열장 안에다 넣었는데 그걸 아들이 어느 날 발견을 해요. 소설 중반쯤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그때 그걸 보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 여자의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한테 마취 스프레이를 이렇게 계속 뿌리면서 뭐라고 충얼충얼 계속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그 아오야마가 아들한테 저 여자가 계속 뭐라고 충얼충얼 됐냐 그랬더니 거짓말쟁이. 그게 소설에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자기는 거짓말쟁이 싫다 그러잖아요. 그 소설에서도 그 둘이 이제 호텔을 갔잖아요. 그 바다가 보이는 해변 호텔에 가고 이제 사라졌잖아요. 여기선 그냥 사라진 걸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거짓말쟁이가 제일 싫다고 메모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지고 나서 2달인가 3달 있다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에서는 야오야마가 이제 추적을 하잖아요. 발레 교습소 갔다가 그 이제 그 술집 한번 갔다가 하는데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각색을 여기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각색이 뛰어난 부분이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외에도 소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자루에 있는 설정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아오야마가 이제 마취를 맞고 쿵 쓰러지면서 바로 얼루 가죠. 예전에 그 아삼이랑 맥주 마시면서 대화하는 장면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좀 그 환각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게 되는 장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다른데 여러분들 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아오야마가 그 집에서 맞추지 않고 쓰러졌을 때 그 대화하는 장면이 중반 정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장면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감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각자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관객에게 혼란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 딱 두 가지. 처음에는 이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했을 때 아사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치바에 살고 있고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대충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죠? 기억하시나? 근데 두 번째 이제 딱 쓰러지고 환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실은 뭐 제 작은 엄마가 냉탕에 가둬서 폐렴 걸렸고 밀어서 어디 다치고 딱 그런 얘기 하죠. 뭐 새아버지가 나를 뭐 이렇게 학대하고 막 이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침입하고 그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대화 장면을 다시 이제 다른 방향에서 또 얘기하고 그다음 환각을 통해서 프레자루에 있고 그다음에 그 휠체어 탄 노인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아들 여자친구에 대한 뭐 환상 이런 것도 이게 딱 제가 재보니까 13분이에요. 13분. 이 13분 동안 시퀀스가 이 영화를 이제 걸작 반열에 공포 영화의 걸작 반열에 올려놓는 단순하게 그냥 뭐 절단만 하고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 영화는 그렇게 좋은 영화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미케 다카시 감독이 그 두 가지 버전을 혼란을 감하고 그 유리잔 색깔도 약간 달라요. 감독이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앵글도 다르고 그렇게 한 점이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죽은 와이프가 와가지고 저 여자는 안 되고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미키 다카시 감독이 굉장히 좀 연출을 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다, 흥미롭다, 저럴 수가 있었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굉장히 좀 포인트가 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뭐 범죄 전문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저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저 여성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사람을 저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저 여성이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 딱 한마디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할까?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로는 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저는 기원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학대로 봅니다. 어려서부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이 고통받고 학대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삶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때 그 사람이 느낀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하면 그들이 가하는 학대, 그런 응징, 뭐 고문 같은 뭐 이런 거를 당하면서 살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이렇게 응징받고 뭐 칼로 찌르거나 인두불로 지져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왜곡된 사물인식인데요. 사고인식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본인이 만나는 사람한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나는 쭉 이게 그런데 저 사람 응징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배운 응징은 자기가 당했던 그런 기억 속의 응징이거든요. 그 방법이고 수단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발현돼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결핍, 본인한테 결핍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게 아주 어떤 극단적인 소유욕하고 맞물리면서 야기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네. 아이고 박사님께서 진단하시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이게 그 학대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뇌과학에서 학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손상된 뇌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다시 학대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뇌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은 다음번에 나한테 올 타격을 대비하느라 고도로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뒷순으로 후순으로 밀리는 거야. 이 학대받은 것만 가장 이 뇌가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끔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후순으로 밀리고 여기에만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받았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학대를 또 해요. 이게 이 학대의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현실에서도 어렸을 때 학대 받은 사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질문이긴 한데 뭐 여기 한정적으로 우리 저 청자분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씀드려야지만 사실 통계를 경찰청에서는 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에 이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을 퍼센테이지를 사실 내린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된다는 거를 이제 고정화해서 등식화시키면 그럼 굉장히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발표를 안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퍼센테이지를 냅니다. 적어도 이제 구속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구속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교도소에서 찾겠죠. 통계를 보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불행하게도 80%가 넘어요.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전이될 확률이 80%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가정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대외적으로 저희가 막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곽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폭력의 특징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해요. 폭력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폭력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한가하지 못하고 그때 털고 가지 못하면 수인한다고 그래요.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수인을 하게 되고 수인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한테 가해지는 폭력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내가 남을 공격할 때도 내가 하는 행위는 그냥 정당한 행위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뭐 곽 기자님하고도 그런 설명 우리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어떤 나한테 닥친 불행한 일 중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해요. 야, 빨리 잊어버리고 그거 빨리 지워. 머릿속에서 지우고 새로 출발해야 돼. 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하나도 우리말로 10원어치도 도움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기억이 있다면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그 기억을. 다시 끌어와서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서 느끼고 그 느낀 상태에서 그걸 털어야 돼요. 억지로 감추고 억지로 숨기려고 하고 억지로 그 내면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 트라우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 원리도 있고 이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직면하라고. 맞습니다. 바로 직면을 내가 해야지 그거를 직면을 안 하고 계속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다 보면 계속 그 트라우마는 이제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직면하는 게 쉽지 않죠. 그 과거의 상처는 떠올리기도 싫은데 내가 그걸 다시 또 해야 돼? 예컨대 뭐 직장 생활하다가 뭐 학교 생활, 사회생활하다 누군가가 싫어졌어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 꼭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싫다면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왜 싫어하고 나는 왜 싫어하게 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어긋나는 지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긋나는 지점을 놓고 다시 한번 서로 대화하면서 다 털고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게 아닐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싫어서 저 사람 안 보고 도망다니고 사는 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지금 어느 분께서
계단 얘기 나오는데 그 무섭시라고 하시는 분께서 마지막 장면에 계단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마치 김기영 감독님의 한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곽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여의 계단씬은 뭐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감독들이 아마 참고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라카미 류의 원작 소설이잖아요. 무라카미 류에서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이제 아오야마가 이제 절단된 다리로 겨우 밀어가지고 그 아사미가 떨어져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한여랑은 약간 좀 그 결이 다른 게, 한여라는 영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계급 얘기잖아요. 한여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중산층에 이렇게 동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무시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중산층 가장도 어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의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계단 씬을 이용했다. 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기생충도 계단이 많은 영화로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거죠. 그 어떤 학대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그러잖아, 가짜 오디션 열고 그런 성관계만 하려는 이런 것들을 그 아사미가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절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건 좀 약간 좀 개인적인 뭐 그런 쪽이라면은, 한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모든 계단씬은 다 한여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여 이후에 나온 계단씬은 전부 다 한여잖아요. 그러면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무라카미 류라든지 그다음에 다카시 감독도 김기영 한여는 아마 얘기는 들었을 거죠. 아마 보긴 영화를, 무라카미 류도 영화 감독이에요. 소설도 쓰지만. 그래서 그만 보지는 않았을까, 아마 참고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여러분들이 하신 분 중에, 잠시만요. 아버지 그 음료수 마시는 피처, 그 아버지의 발이 절단될 때 궁금합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처럼 바로 죽지는 않나요? 장치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아마 그 발목 위쪽에 조이는 장치를 안 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이 다리를 잘랐다면 피가 너무 많이 분출돼 가지고 아마 그 즉시 의식을 잃을 거예요. 아들한테 눈빛으로 사인도 못 보냈겠죠.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장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무라카미류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좀 있어요. 저도 학부에서는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이분. 그 읽어보면 사실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많아요. 그 장치. 그러니까 어떤 그 스토리의 완성을 위해서 사실상 상식적인 게 소외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분의 이 소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장치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다리 윗부분에 조이는 부분 나오죠. 조이는 부분, 우리가 왜 과다출혈되면 혁대 같은 거 끌러가지고 묶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이 산에 가가지고 바위에 꼈는데 팔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본인 혁대를 걸러가지고 결국은 자기 팔을 자르고 살아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외국 영화지만. 127시간이라는. 마지막에 그걸 겁니다. 그거 비슷하게 나름대로 위에 이제 이거 조여서 출혈은 막으면서 정말 최대한으로 고통 주는 형태로 하던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 줄로 만드는 쇠톱으로 사람 그 절단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저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기톱하고는 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섬찟하죠. 저는 그게 더 좀 찜찜하더라고요. 네. 원작 소설에서는 이게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해트핀이라는 이름의, 맞아요. 원작 소설에서는, 저는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안 봐서. 근데 이게 하여튼 뭐 그런 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에 손가락을 넣는 링이 달린 맞아요. 가는 끝 모양의 그물 날이 있는 도구라고 원작 소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처음에 이제 영화 시작될 때 소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첫 대사가 그 아버지 재혼하시는 게 어때요가 이제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암으로 죽고 그다음에 아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먼저 떠나 보낸 다음에 낚시를 하러 가잖아요. 원작 소설에 낚시하는 얘기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감독이 집어넣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좀 은유를 하고 있는 게 감성도 아들이 그런 얘기하죠. 감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아빠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감성돔은 태어날 때 수컷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화가 된다. 근데 그 아오야마가 그랬죠. 그럼 이거는 암컷이야 수컷이야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뭐 난소가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는 뭐 그런 걸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오야마가. 아오야마는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선 감성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아오야마는 뭐죠? 전형적으로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짜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낚시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낚시씬의 그 감독이 두 가지를 좀 보여준 거야. 앞으로 그 이제 낚시질하는 가짜 오디션을 이 사람은 열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암수를 구별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욕구만 여성을 상대로 하려고만 하는. 원작 소설에 보면은 이 그 죽은 암으로 죽은 여자가 이 남자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로 바람피는 사람인데 아내가 돌아가고 세상을 떠나고 한 7년 정도 계속 이제 혼자서만 조신하게 살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발동이 돼서 이제 젊은 여자 가짜 오디션을 열게 되는 이게 원작 소설은 이렇게 돼.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 중에 만약에 아사미가 살아서 나갔다면 아들한테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 구속될까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구속 아닐까요? 그 90년대 한국 경찰의 기준을 봐도 경찰에 잡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이제 도망가서 어디가 숨었다, 그러니까 잠적을 했다, 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90년대라면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은 범죄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CCTV가 10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걸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것도 있고 하니까 어디든지 뭐가 이상한 낌새만 생기면 다 이걸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떻습니까? 아사미는 만약에 그 집을 빠져나갔으면 경찰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90년대 저 82년도 경찰 시작했거든요. 90년대 범인 엄청 잡았어요. CCTV 많지 않아도 거의 다 잡았고요. 제가 못 잡았다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아니, 더더군다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사건의 전모가 쭉 나오는데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뭐 집에 혀 잘린 사람도 포대 속에 들어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증거가 명백하고 그렇죠. 이 사람 뭐 구속이야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저는 사형감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사형제도가 아직도 사형 집행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형 집행 안 하지만 일본은 사형 집행하는데 딱 이 여자는 뭐 검거되면 바로 형사들이 말하는 넥타이 공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 가장 법정 최고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원작 소설에는 혀 얘기 없습니다. 왜냐면 시바타가 그냥 쇼크사로 죽은 걸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도레물이라는 그 지하 술집에 갔을 때 그다음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상하게 토막을 다 맞춰봤는데 그 안 맞다 그러잖아요. 그 손가락 3개, 그다음에 혀, 귀 이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바타 거를 끊어다가 여기다가 놔두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오야마가 그 얘기 듣고 혀가 파닥파닥하는 거를 이제 상상을 하죠. 어차피 자기가 저질른 거에 대한 자기 거짓말한 거잖아요. 가짜 오디션. 자기가 죄 받을 거라는 거를 환각을 통해서 이제 본 거죠. 내 혀도 저렇게 될까 싶은 걸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사미가 혀에다가 또 주사 넣잖아요. 응징을 받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그런 식으로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뭐랄까 이 소설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영화도 이 영화 나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오야마는 지금 그 환각을 통해서 미리 본 거를 자기가 이후에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자기 다리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그 호텔 같이 이불 덮고 있을 때 다리 먼저 이렇게 맞춰 벌떡 깨가지고 그렇게 좀그 환각과 현실과 무의식과 의식을 오가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다카시가 담아낸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를 호러 영화의 걸작 중 하나로 꼭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호러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회 되신다면 새로 뭐 번역돼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도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편에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무라카미 류가 워낙 또 한국에서도 인기도 많으니까 저는 무라카미 류 소설 이거 딱 한 편 읽었습니다. 준비하는 그리고 그 소설에서 그 아사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미스터리 추리물을 많이 읽은 여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소설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소개를 안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0408님. 실제로 그동안 잔인한 현장을 많이 보셔서 스트레스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나요? 술입니다. 네? 이렇게 빠른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잔혹한 현장 가면 이제 그것도 자주 보다 보면요. 그리고 잔혹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초초기 형사 때는 아우 잔인해 이거 징그러워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요. 잔혹한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피해자의 아픔입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죽어가던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이 사람 힘들었을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만든 새끼 꼭 잡아야겠죠. 그게 이제 검과 의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잔혹한 현장 가면 초기에는 저희들도 막 그랬어요. 제가 뭐 언젠가 방송에서도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살인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치정관계 살인이거든요. 뭐 강도 목적 살인, 뭐 금품 목적 살인은 죽은 것만 확인하면 그냥 가요. 그런데 치정관계는 배신감, 분노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정말 다 적어놓다시피 해요. 그 바로 내 옆에 여성의 시신이 있는데도 제가 구분을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죠. 이 정도로 피해자한테 잔인한 행동을 했다면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 꼭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거의지 쪽으로 좀 간다고 이렇게 생각. 그래야지 또 그게 형사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무서운 현장, 잔인한 현장 때문에 느끼는 트라우마는 일정한 그 형사 시기를 거치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날 좀 불편하니까 술 한잔 하죠. 예. 술은 소주 혹은 뭐 소주 강력 형사들은 한 병 두 병 안 시켜요. 앉으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오늘 각이병 할까 각삼병 할까 이래요. 그럼 두당 이제 앞에다 두 개 내지 각삼병이면 세 개씩 갖다 놓고요. 근데 의무적으로 또 먹습니다. 정말 고충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변호사는 비싸게 방송에서 변호사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런 방송 하나 있었죠. 어떤 변호사는 최대한 돈을 많이 주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라 이런 뭐 방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란체스카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형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사미 양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사를 잘 구한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싼 지금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사도 저는 이 경우라면 이미 지금 생존해 있는 후대 속에 들어있는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중상해죠. 장애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중상해를 이제 일으킨 거고 뭐 그 서거라는 그 술집 여주인은 사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사람 이미 죽였고요. 한 사람은 죽이기 직전에 살인미수죄가 형성됐고 그러면 변호사 할아버지를 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불편하네요. 대한민국은 참 전관이라는 제도가 이상하게 존재를 해가지고요.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겁니다. 그거 그 정도까지 전관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 너무 슬픈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약간 예컨대 사형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낮춘다든가 아마 비싼 변호사라면 뭐 정관 출신에 뭐 그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어차피 우리나라 뭐 실질적으로 형법상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이 가장 큰 죄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기징역은요.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거는 얘는 이제 마루달도 교도소에서 살다가 끝나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무기징역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간이 없는 징역이에요.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서 내보내도 되는 겁니다. 마루달도 살게 해도 무기징역. 기간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살고 있으면 그 정도에서 그냥 내보내도 무기징역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요. 행형 실적이 나쁜 놈들은 한 27, 8년 살아요. 그리고 나옵니다. 대체로 가면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서 모범 생활 좀 하는 놈들은요 20년 내외면 거의 다 나와요. 그럼 통계가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이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이 있는 것과 무기징역은 전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고,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합산형, 이를테면 뭐 징역 350년 뭐 이런 합산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감형 없는 무기징역, 감형 없는 그 징역을 이런 걸로 제 법이 좀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 애완견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중고로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는 아무런 무해한 존재잖아요. 얘가 이제 그런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느 남성을 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남성만 해가지고 자기가 복수를 하면 되는데 왜 개까지 이렇게 하나를 놓고 보면은 여자는 좀 뭐랄까 아사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랄까 더 극단적으로 나갔다 그럴까요? 원작 소설은요 개 다리를 절단해요. 그리고 이제 아오야마가 못 움직이게 됐잖아요 지금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가랑이 사이에다 개를 던져요. 원작 소설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또 마마라는 수직 여자를 여기서 토마로 했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기 사생활을 간섭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면은 이 아사미가 단순히 남자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게 그려졌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하나만 잠깐 끌까요? 저는 좀 두 가지 형태로 봤어요. 강아지를 죽이는 그 어떤 심리를. 일반적으로 저 사람한테 가장 처절한 복수는요, 저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술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술 때, 그게 엄청난 복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나만 보라는 얘기죠. 나만. 너가 가진 관심을 강아지한테도 주지 말라는 거죠. 나만 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탁월하십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관객들은 강아지 같은 무해한 저기 미국에서 어느 설문조사 했는데 강아지가 죽거나 이런 거 자기 영화 안 본다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거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러느냐고 보는데 강아지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갑자기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객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관객 입장에서는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불문율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아기들이랑 동물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영화의 불문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물론 이제 원작 소설은 더 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발을 저걸로 스핀으로 이제 자르고 하니까 이게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만 사랑하기로 해놓고 네가 지금 강아지한테 애정을 줬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그러잖아. 아들만은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아사미가 뭐라 그래요? 이것 봐 나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 딱 그러잖아요. 네. 얘기하니까 또 소름이 돋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1시간이 됐어요. 뭐 박사님
되게 좀 더 범죄와 관련된 얘기, 또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저희가 이 다음 상영 시간 때문에 저희가 좀 자리를 비워줘야 돼서 오늘 뭐 괜찮으셨나요? 많은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네, 그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배워가지고 가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럽게 내 나름대로 느꼈던 거는요. 저 여주인공의 복장이었어요. 완벽하게 가죽 벨트 두르고 거기에다가 그 사용할 도구를 딱 갖춘 상태에서 공격을 할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저는 봤어요. 피해자는 잠시도 저 사람한테 빈틈이 없다는 걸 느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는 거거든요. 자, 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미 당했는데 여자 딱 보니까 완벽하게 전사처럼 모든 걸 갖추고 있잖아요.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 저 사람을 볼 때 나의 한 거는 무력해진 거고 나는 속절없이 끝까지 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그때 느끼는 엄청난 절망감 내지는 공포. 그게 엄청나게 무섭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었다면 그게 저한테는 공포스러웠었어요, 사실. 근데 이 영화 꽤 무섭네요, 생각보다.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복장 얘기 나오셔서 많은데 아사미 그 계속 하얀 옷만 입죠? 네. 그 하얀 옷 입는 이유는 일본에서 하얀 옷이 죽음의 신세계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얀 옷을 입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낮에 화창한 날에 아주 약간 끔찍한 영화를 보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공포 영화 중 하나를 여러분들은 보신 거고 또 이 영화 영향받은 서구 미국 감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러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화를 보셨다는 거에 좀 의의를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은 아니죠? 네.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또 교수님 말씀드리러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